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뉴스에서는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지 하는 그런 느낌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바로 이 문제, 오늘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코스피도 좀 오르고, 집값도 다시 들썩인다고 하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내 살림살이는 왜 더 팍팍해지는 기분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다들 올랐다고 말하는 바로 그 강남 아파트값. 네, 원화로만 보면 분명히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기준이 되는 원화의 가치가 같은 기간 동안 25%나 폭락했다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세계의 기준 돈인 달러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오히려 내 자산 가치가 15%나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본 거죠. 이게 그냥 강남 아파트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핵심 문제는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찍혀 있는 바로 그 돈, 그러니까 원화 자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25%. 2022년 1월 이후로 대한민국 원화는 미국 달러와 비교했을 때 무려 4분의 1이나 가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금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6년 전에는 100만 원이면 금을 20g이나 살 수 있었어요. 꽤 많죠? 근데 지금은요? 똑같은 100만 원을 들고 가도 겨우 5g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힘, 즉 구매력이 이렇게나 조용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흔히들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요. 오히려 한국은행이 진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보다 거의 7배나 빠른 속도였어요. 물론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하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중에 풀린 환화의 양이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지각 변동인 거죠.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정말 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세계화 덕분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쌍값의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고 자원도 안정적으로 공급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좀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의 마법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탈세계화 시대예요.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면서 인건비는 비싸지고 나라들끼리 편을 갈라서 자원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만성적인,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선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정부들이 지고 있는 빚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빚 말이죠. 이 표를 좀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의 빚이 GDP 대비 한 40% 정도였어요.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100%를 훌쩍 넘습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사실 정부한테는 아주 쉽고 오래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이건 로마 제국 시대부터 써먹던 아주 고전적인 속임수 같은 겁니다. 자기들 빚을 갚기 위해 국민 모두의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럼 중앙은행이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찍어내면 그 돈은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불공평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칸티용 효과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새로 찍은 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물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받는 것처럼 돈도 중앙은행과 가까운 쪽,
먼저 받는 쪽이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죠. 그럼 이 돈을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은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까요? 바로 신용 좋고 담보 있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죠. 아주 싼 이자로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삽니다. 그럼 자산 가격은 막 오르겠죠. 그동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오르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만 졸라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워렌 버핏의 이 유명한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 풀어서 만든 거품 파티가 끝나고 썰물이 쫙 빠지면 그때 가서야 누가 진짜 알짜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그냥 빚으로 버티며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시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게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언제나 위기 뒤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98년 IMF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어땠나요? 기존의 강자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승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기업들의 순위가 통째로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개인들에게 그런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요. 원래 잘 살던 사람들, 기득권이 계속 유리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게 흔들리는 변동성의 시대에는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예전처럼 그냥 은행에 원화 예금만 해두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거대한 병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 위에서 능숙하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바로 그 때입니다.